공백기가 기네요. 실무 경험은 해봤어요? 자격증은 다 따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진짜 잔인한데 면접에서 자주 나오죠. 합격 예시만 봐도 죄다 번듯한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공백기는 길어져만 가는데 넌 이대로 망한 건가? 하는 취준이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펙이 없는 경우부터 공백기 대처 방안까지 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영상 끝까지 보고 가세요. 첫 번째, 스펙이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대학생이다. 근데 공모전에서 수상해본 경험도 없고 현장 실습, 직무 관련 자격증 토익 점수가 전무하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대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스펙을 이제 쌓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교내 공모전도 상관이 없고요. 규모 상관없고요. 그리고 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수상을 한 것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공모전 규모까지 따져가면서 이 사람이 스펙을 잘 쌓았네 못 쌓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공모전 같은 것도 좀 나가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현장 실습인데요. 제가 컨설팅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현장 실습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필수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현장 실습을 다녀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스펙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장 실습을 아직 안 갔다면 학교에 있는 취업센터 같은 데를 활용해가지고 현장 실습 기회를 반드시 얻어보시고요. 또 현장 실습에 나가서 이왕이면 내가 써먹을 만한 그런 경력이나 경험이나 성과를 반드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컨설팅을 해봤을 때 현대자동차 생산 기술 합격한 친구도 인턴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현장 실습에 나가서 본인이 새로운 기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구 개발에 성공해서 그 경험을 메인으로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외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기술직이었는데요. 이 친구도 현장 실습에 나가서 거기서 그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안전 원칙을 지킨 걸 바탕으로 원칙을 지킨 경험으로 써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험은 다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습 그거 그냥 뭐 왔다 갔다만 잘하면 돼 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내가 가서 열심히 하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직무 관련 자격증은 기사 자격증을 1개에서 2개 정도는 반드시 따더라고요. 뭐 1년 정도 시간을 잡고서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또 막 6, 7개가 있다고 좋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가점 받을 수 있는 그 필수 항목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공기업 경우에는 가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서류 통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있으면 좋다. 근데 무조건 있어야지만 합격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도 필수는 아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한 근 3년 정도 기업들이 토익 점수보다는 말하기 시험을 더 보고 있죠. 오픽 같은 것들. 그래서 토익 점수는 없어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미 졸업을 해버렸다. 근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도 경험이 없다. 스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저는 소개하고 싶은 게 서울시 청년 직무 캠프라던가 아니면은 일경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반드시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뭐 일경험 프로그램 같은 거에 진짜 경쟁률이 거의 없이 붙었어. 그래도 면접관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보는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청년 직무 캠프, 일경험 프로그램 둘 다 참여 기관들이 다 탄탄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면접관은 이 친구 내가 한번 들어본 회사에서 일해봤네? 이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꼭 지원해서 스펙 하나라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요걸 쌓을 수 있는 거죠.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고 경력사항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뭐 경험으로도 쓸 수 있고 구분이 되는 거고 이 외에도 실제 일을 하면서 내가 뭐 몇 등을 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땡등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 뭐 직무를 했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속도를 몇 % 늘렸다. 뭐 이런 성과로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인턴 경험은 있는데 물경력 같을 때 저한테도 컨설팅 받으러 온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경험이 진짜 없어가지고요. 진짜 없어서 어떤 걸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이라던가 문제 해결 경험이라던가 도전 경험 전 이런 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일단 준비는 해봐야 될 것 같아 컨설팅 할게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진짜 물경력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인턴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취준이들한테 얼마나 대단한 거를 시키겠어요? 그거 하면은 내가 하는 게 뭐 보고서 뭐 작성하는 거나 못할 자를 검토하는 거나 뭐 만약에 뭐 사기업 같은 데서 하면은 뭐 인스타그램 콘텐츠 같은
같은 거 기획하고 뭐 업로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 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성과를 끌어오느냐,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의성을 이제 발휘한 경험, 뭐 예를 들어 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겠죠. 이게 창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창의성 발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개선을 하거나 응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랑 했던 친구도 본인이 분명히 경험이 없다고 했어.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인턴을 해보니까 하면서 했던 업무가 예를 들어서 그 건강검진 독려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됐던 거야. 예를 들어 본인한테 주어진 그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건강검진 대상자이시니까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원래 기존에는 알려준 대로 하는 거면 그냥 전화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였어. 한 번 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 받는 사람들이 뭐 100명 중에 30명밖에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화하는 시간대를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다른 시간대 전화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본 거야. 창의성을 발휘를 한 거야. 그렇게 했더니만 100명 중에 거의 막 80명까지 전화를 받게 됐다. 근데 그 분기에 건강 검진율을 보니까 우리 지사가 원래는 검진율이 뭐 70%밖에 안 됐는데 이게 90%까지 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사 검진율이 높아지는데 기여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화를 50명한테 더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진율이 높아진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회사 업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어디 있어. 회사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기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50명한테 더 직접 전화로 선생님 검진하셔야 돼요 했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활용했던 게 있어요. 실제 이 친구는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이라고 준비를 했지만 이거를 문제 해결력으로도 돌려막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전 경험이라던가 성취 경험이라던가 뭐 힘들었던 경험 4-5가지 경험에 다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써먹었어요. 면접장에 가면은 이렇게 뭐 5개 6개씩 물어보지 않아요. 질문은 많아봤자 경험 3개밖에 안 물어보거든요. 요거 하나 써먹고 다른 거 하나 써먹고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요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던 경험이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도 결국에 붙었어. 10대1 넘는 경쟁률을 뚫고 시설공단에 붙었었는데요. 그 친구도 사용했던 경험이 거의 다 한 개예요. 뭐였냐면 그 친구는 그 연말에 그 경영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취합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냥 하는 건 단순 업무였겠지. 근데 보니까 뭐 6개 부서에서 자료를 이제 주는데 양식이 다 달라서 취합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야. 뭐 일주일 이상 걸렸다. 6개 부서에서 일주일 걸렸다. 이거 무슨 말이야? 다 수치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말하면 별거 없어 보이는데 6개 부서에서요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이러면 굉장히 저 친구 대단한 걸 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합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사전 그 양식을 직접 이제 만들고 팀장님께 확인받아서 모든 이제 부서가 틀에 맞게 작성할 수 있게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그 취합 시간이 3일 이상 이제 줄어들어서 예정보다 빠르게 취합할 수 있었다. 이것도 뭐예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잖아. 막 엄청 대단한 거를 막 창조한 거야? 아니죠. 살짝 응용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험을 전개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경력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난 물경력인 사람을 진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진짜 물경력이 맞아. 진짜 한 게 없는 거야. 그럴 때에는 저는 좀 인턴을 제대로 시키는 기관에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4대 공단 있잖아요. 여기는 인턴들도 굉장히 업무를 빡시게 시킵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사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민원 응대를 하거나 독려를 하거나 이런 실무 업무를 굉장히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레일 같은 데도 해보면은 이제 민원 응대 같은 거를 직접 현장에서 시켜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만한 경험을 훨씬 더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턴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외 활동 같은 것을 참여해봐도 괜찮습니다. 국민은행, 디지털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아니어도 뭐 졸업을 했더라도 서포터즈 같은 거를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활동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공모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졸업을 안 했으면 대학생으로 나가면 되고 했다면 이렇게 일반인 전형으로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모전 중에서 1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못 들어본 이제 회사의 공모전 있죠. 이런 거는 수상 확률이 높아요. 아예 지원자가 되게 적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막 이걸 공들여서 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한다면 규모가 작은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무슨 영상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전파진흥협회에서 하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이걸 냈는데 100팀 민가한테 상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참가했던 게 1회여가지고 뭐 110팀? 아무튼 거진 참여하면 다 상을 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새로 기획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것만 내고 뭐 이 영상에 대한 취지 같은 것만 했는데 상을 받아버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세요. 물론 뭐 내가 이런 걸 다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요즘엔 체험형 인턴 같은 것도 자주 뽑으니까 지원해 보시고, 또 서울시 산다 하면은 직무 캠프나 일경험 사업 같은 거 진행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르게 스펙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스펙을 쌓으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세 번째 케이스를 먼저 말할게요. 이렇게 내가 경력 쌓다가 공백기가 길어지는 건 아닌가요? 공백기는 중간에 끊겨 있으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던 최고 긴 공백기 중에 그 친구 피셜로는 본인은 5년 공백기라는 거야. 30살 때 공기업에 처음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5년이라고 했지만 3년 정도가 그 공시공부 하느라 공백기였고요. 그 이후로는 이 친구가 꾸준히 인턴을 했어. 인턴만 거의 4-5번을 했던 친구예요. 그 공기업 면접 볼 때 공백기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지 않았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공시공부 제외하고는 계속 열심히 인턴 경험 쌓았습니다. 공백기가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한 번 더 인턴을 하거나 교육 같은 거를 듣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공백기가 길어질 때 몇 년까지 괜찮냐라고 한다면 사실 공백기는 짧으면 뭐 좋다. 하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4기업 기준으로 2년까지는 요즘에는 봐주는 추세고요. 공백기는 진짜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기준을 정해준다면 통상적으로 3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기간 내에 승부를 보려고 하시되 이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 번씩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백기를 어찌됐건 줄이려면은 면접에 반복 탈락하는 경우, 서류 필기 탈락하는 경우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겠죠. 면접에 반복 탈락한다고 한다면 내 연습 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저랑 전에 진행했던 친구도 5번 공기업 면접을 탈락했던 친구예요. 공기업 면접의 배수가 아무리 낮더라도 탈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공기업 면접은 배수 낮으면 다 붙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스크립트에 집착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크립트 집착해서 면접 반복 탈락하는 케이스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스크립트라는 건요, 빈출 문항만 하는 거예요. 빈출 문항 뭐야?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직무 수행의 강점, 문제 해결 경험, 도전 경험, 뭐 실패 경험, 그다음에 갈등 경험, 협력 경험, 뭐 입사 후 포부, 그다음에 마지막 할 말, 뭐 이 정도만 여러분 준비해 가서 가시면 돼요. 심지어 입사 후 포부는 요즘에 막 안 물어보는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스크립트를 쓴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영상 모의 면접을 해보면서 클로바 노트로 녹음해보면서 복기하면서 말로 뱉은 스크립트, 뱉어서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고 초안 작성하고 이거를 수정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하기 분량, 연습 분량을 확 늘려야 한다. 얼마까지? 말하기 연습 시간만 10시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더라고요. 물론 10시간을 안 해도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10시간을 평균 정도니까 내가 이전에 된다 하면 좋은 거고, 난 10시간 했는데 안 된다고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대체로 이 방식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연습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키워드로 연습하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를 정해놓고 연습했을 때 자꾸 문장이 바뀐다. 문장이 바뀐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팀원 5명과 협력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 팀원 5명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물리학과, 마케팅, 학과 등 다양한 이제 전공의 이제 팀원 5명과 협력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머리에 하나의 픽스된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혼란스럽고 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요. 말에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를 말로 뱉었더라도 이 문장을 픽스할래? 라고 했으면 그대로 80% 이상은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한번 이걸로 하기로 했어. 그럼 여기 이 문장의 거의 80%는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꾸 내가 면접에서 사용하는 정리가 된 문장에 대한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나오면서 다른 문장들도 정돈이 되고 수치화를 쓰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로만 계속 바꿔서 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특히나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키워드로만 연습하는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면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쵸?
막 느낌으로만 그냥 끝나? 뭐 어떤 뭐 프랑스 혁명이 몇 년도에 느꼈다 그걸 막 대충 80년대 뭐 대충 여름 이렇게 끝내지 않잖아. 그래서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구조화를 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픽스된 문장을 자꾸 익혀놓고 뱉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나 필기에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전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소서를 작성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내 스펙 같은 부분이 합격자 대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취준이들이 많이 겪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특히 필기 시험에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 습관, 순공 시간 같은 거를 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도서관에 가서 12시간 앉아있으면 12시간 공부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이라는 건 분명히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자격증 따고 이런 걸 다 생각하면 보통 공백기 1년에서 2년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인 부분이고 너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기별, 그 다음에 연간별 플랜 같은 걸 세워두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취준이들이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한 군데는 무조건 붙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본인한테 적용해 보시고 25년도에는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라는 댓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직무 캠프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합격 가자!